봉쇄하고 하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저항권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들고 일어났을 때 경찰을 동원해서 탄압하면은 그 경찰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의로운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합헌적인 것이다 하는 게 국민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국민저항을 해야 된다는 판기국이라는 단체가 이름을 국민저항본부로 바꿨던데 이 국민저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사태에 대한 우리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결정문이 잘못된 것은 대충 두 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나머지도 많습니다. 이번 이 결정으로 해서 한국의 사법체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최순실 재판이 1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 재판에서 최순실은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하급심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법체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권분립 체계가 흔들리게 됐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국회에 독재권을 주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독자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 공소장을 뺏기고 언론 보도를 뺏긴 이 표절 소추장을 만든 것도 이것은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소추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심리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재량권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국회에서 3분의 2만 작당을 하면은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 놓으면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단. 이런 위험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탄핵과 한국의 탄핵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닉슨이 물러나더라도 부통령이 승계를 함으로 정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은 이번처럼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엄중합니다. 한국의 탄핵은 그러므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가 적법하게 탄핵 소추장을 쓰고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국회가 3분의 2만 잡으면은 어느 대통령도 직무정지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일종의 백지 수표를 준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하는 게 이른바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재량권은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같은 민간인한테 좋은 장관 후보가 없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걸 죄라고 했어요, 죄가. 이게 왜 죄입니까? 그리고 훌륭한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대기업 정몽구 회장한테 그 중소기업 물건을 좀 납품받아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라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죄 저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주로 청탁 아닙니까? 지금 청탁 안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런 재량권조차 허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설문을 써가지고 이 연설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최순실 같은 그 아줌마한테 당신 읽어보고 내한테 좀 의견을 전해달라. 이게 죄입니까? 대통령은 통치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한테는 재량권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국회의 재량권은 대폭 허용하니까 앞으로 국회가
독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국회가 입만 벌리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왕적 대통령. 한국에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 있어요? 제왕적 국회가 있는 거지. 제왕적 국회가 더 자기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 권한을 뺏어오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만드니까 그 바보 같은 기자들이 그걸 따라서 써주고 국민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니까 아,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의 권한도 없어요. 청탁, 그것도 청탁이라는 것은 자격도 안 되는 회사를 추천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가진 회사를 추천해가지고 그것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 제품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범죄로 몰아가지고 대통령 파면을 시켰으니까 이런 헌법재판소가 있으면은 삼권 분립이 안 돼요. 사법, 대통령, 국회 중에 국회가 완전히 독재로 갑니다. 국회 독재, 검찰 독재, 언론 독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 개의 독재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언론 독재, 사법 독재, 국회 독재. 이걸 깨부숴야 됩니다. 이 결정문을 읽어보시고 불만이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계신다기보다는 그 결정문으로 해서 여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 정신적 손실, 왜 공정한 재판을 했으면은 그게 파면이든 파면이 아니든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하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축구를 할 때 심판이 아주 공정한 심판을 하면은 지는 쪽에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관중들이 허용하지 않죠. 근데 심판이 엉망진창 한쪽 편만 들어놓으니까 관중들도 화를 내고 진 쪽에서 지금 불만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않는 재판, 공정하지 않는 보도는 그 공동체를 분해시켜버립니다. 분열시킵니다. 이런 데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화합, 국민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회의 심판 역할을 하는 판사, 기자, 교수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심판이 불공정하면 안 돼요. 심판이 불공정하면. 이번에는 불공정 결정문입니다. 불공정 결정문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선거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선거판은 이게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왜냐? 선거가 제대로 되려면 12월 20일에 선거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됩니다. 60일 안에 선거를 하려니까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 가운데 국민들이 누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고 저게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별할 시간이 저기 여유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공약 개발할 시간도 없고 허둥지둥 하다가 5월 9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이 혼란을 부르고 불공정한 게임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서 또 청와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밤샘 조사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한답니다. 청구할지 안 할지 고민한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이재용은 왜 구속을 합니까 세상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불구속 원칙의 재판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한테만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다든지 반대편에 섰던 사람한테는 이런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 고영태라는 사람은 요새 검찰이 수사도 안 합니다.
고영태가 박근혜보다 더 높은 무슨 상황입니까? 황제입니까, 그 사람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재판받으면서 유죄 판결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대법원 확정 판결 될 때까지 그 사람 감옥에 있었어요. 확정 판결 되고 나서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명숙, 왜 한명숙은 무죄 추정 원칙에다가 불구속 원칙이 적용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고 좌파하고 싸웠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1997년에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에 관한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폭로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태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선거 후로 수사를 넘기겠다. 만약 이거 수사하면 호남에서 밀란난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넘겼습니다. 선거 이후로 넘겼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 차는 그 모습이 나오면은 경상도에서는 밀란이 안 납니까? 또는 밀란이 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왜 굳이 구속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구속을 하느냐. 대법원 확정 판결될 때까지 자유롭게 있어야 변호사를 사가지고 검찰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은 게임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감옥에 쳐넣으면은 그게 우선 주눅이 들고 행동에 제한이 있으니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권투를 하는데 팔 하나 부러뜨려 놓고 시합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돈 하나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종북 좌익 세력과 싸웠던 대통령, 개혁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요렇게 반법치적으로 못살게 굴면은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지 모릅니다. 순교자. 순교자다. 무슨 순교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함으로써 한국의 법치가 얼마나 엉터리냐, 얼마나 불공정하냐 하는 것을 폭로하는 순교자다.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순교자로서 성공한다. 근데 순교자로서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순교자는 죽는 건데. 잔 다르크가 불란서를 영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놓고 나중에는 불란서 사람 손에서 잡혀가지고 화형당해버렸잖아요. 마녀다 이래가지고.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한때 한국의 잔 다르크, 박 다르크라고 그랬어요. 선거 때마다 이겨가지고 대통령을 구했고. 근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잔 다르크로 만들면은 그게 한국의 법치는 야만 시대로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하던 마녀 사냥 그 상태의 법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선거판을 만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럼 구속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면은 애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없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없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도 안 내고 그냥 입 닫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은 그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수치에 안 잡혀요. 국민의 수치에 안 잡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하는 것은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나중에
판단하는 문제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우리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 공통분모는 뭐냐?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누구 찍는 건 다 각자 여기 마음이고, 여기도 뭐 찍을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이거죠. 투표율을 높이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투표장에 가서 복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져야 그게 공정한 선거가 됩니다. 투표장에 가서. 여기에 우파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날 거예요. 작년 4월에 왜 새누리당이 졌느냐? 두 가지 아닙니까? 경선 과정에서 친박, 비박 막 싸우고, 그 꼴 보기 싫고 짜증나는 데다가 나중에 투표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이 3분의 2를 차지할 것 같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갈 마음도 안 생기는데 뭐 내가 안 나가도 새누리당이 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안 나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제 친구 선거 끝나고 5명 만났더니 2012년에는 다 박근혜 찍었던 사람인데 5명 중에 말이죠. 투표장에 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3사람은 누구 찍었느냐 하니까 국민의당 찍었다고. 이번에는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한 90%의 투표율, 재헌 국회 선거가 93%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만들자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는 운동을, 그것은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 다 생각에 따라서 어느 후보 찍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투표장에 다 나가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하는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제 대결은 어느 한쪽이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태극기 대 촛불의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어져야 해요. 결국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촛불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자유통일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젖혔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하고 같다.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면 거기서 괴물도 튀어나오고 악마도 튀어나오고 해가 피를 부를 수가 있다. 다시 닫을 수가 없다.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다시 닫을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제발 열지 마라. 그럼 열어버렸어요. 앞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쪽 동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보수 세력을 청산한다. 부역자를 처단한다. 다 피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친중 반미, 반일, 사드 배치 반대, 중국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국가의 진로가 바뀝니다. 내부적으로는 계급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내전적 구도로 갑니다. 한국은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전이 폭발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판결 잘못하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인다. 그러니까 눈물을 싹 빼고 피로 덮인다. 그래서 막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피와 눈물로 덮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날 탄핵 반대 시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대로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라고 했어요. 한국은 애국자의 피는 충분히 흘렸는데 또 독재자의 피를 흘려야, 즉 김정은과 김정은 편을 드는 자들의 피를 흘려야 이 민주주의가 성숙돼 가지고 자유통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서로 단결해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져요. 체제 대결에서는 지면 죽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지면 죽습니다.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는 살지 몰랐지만 인간으로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 대결은 대한민국이냐 공산당이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유냐 억압이냐, 번영이냐 파산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으로 살 것이냐 짐승처럼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행동하는데 제가 만든 구호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고 조직으로 싸우고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